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매랑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번 또 한 주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재밌게들 잘 지내셨나요? 다음 주에 되게 춥대요. 영하까지도 떨어진다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날씨라는 게 예고가 이씨 들어오면은 좀 난데, 그렇게. 근데 이 추위가 뭐 요즘 예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퍽 이렇게,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적응을 못하니까 감기 환자 요즘 너무 많고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와, 독감 환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독감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독감하고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그래도 좀 뜨겁죠.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하고 열심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탄 자원봉사하는 거는 이미 다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요. 아마 요번 주에 지금 뽑히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을 거니까요. 다음 주에 22일이죠. 저와 같이 뼈 빠지게 고생합시다. 뽑히신 분들은 남들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도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메일 주시고요.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메일 지금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일 주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주식 수사반장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이죠. 15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인천 송도에서 찾아뵙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여러분들을 1시에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 와서 지금 이럴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열심히 출발을 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좀 사이즈도 뭐 어느 정도 큰 종목이에요. 과연 뭘까?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참 옛날에 시끄러웠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워낙 SK 그룹에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석유화학하고요. 배터리 등을 담당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주주는 SK가 대주주인 거 잘 아실 거고요. 지분을 50%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약 52%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석유 탐사하고요. 개발부터 해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까지 이렇게 아주 이 수직 계열화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워낙 시초가요. 저도 이 회사의 시초는 잘 몰랐었어요. 이 회사의 시초가 워낙 1962년에 시작됐다 그래요. 196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한석유공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1980년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일요일 아침에 전국의 뭐 고등학생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 퀴즈입니다. 바로 그 성경, 거기 후원했던 성경 아시죠? 그 성경그룹이 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에 사명을 SK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요, 2011년이었어요. 2011년에요, 이 석유화학 부분 여기를 인적 분할시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그때부터 시작을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딱 한 1년 됐네요. 작년 11월에요. 바로 SK ENS하고 합병을 하죠. SK ENS하고 합병을 해서요. 아시아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민간 종합 에너지 업체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체 모습을 이렇게 갖춘 거는요. 딱 1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하면요. 근데 여기 자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여기 자회사 솔직히 다 이것도 이건가 막 이렇게 헷갈려요. 뭐 SK 이노베이션 하면 워낙 제일 유명한 자회사가 뭐예요? 2차전지 SK온이잖아요. SK온이 있고요. SK에너지. 여러분 SK 그 기름 넣을 때 SK 주유소 가잖아요. 거기 딱 가보면 뭐라고 붙어 있어요? SK에너지라고 붙어 있죠. 그게 SK에너지 거예요. SK에너지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그리고 SK 인천 석유화, SK 엠무브 막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한번 상담했었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거기도 여기 자회사예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ENS CRC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자회사고요. SK 에너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자면요. SK 에너지에서 혹시 정리하신 분
는데 아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9시 뉴스 맞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건데 정유사들이 그때 좀 기름값이 비쌀 때예요. 각 정유사들 중에 기름값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기름값이 비싼 데가 어디냐 했더니 SK 에너지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GS 이런 데보다 SK 에너지가 더 그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그 뉴스에서 이거 구조를 해줬는데 다른 데들은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석유를 갖고 들어와서 주유소로 넘겨주면 얘네들은 SK 에너지는 말 그대로 SK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에 쉽게 말하면 한 단계 원쿠션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제가 웬만하면 SK 거기 주유소를 안 갔었어요, 실은. 그래요. 근데 그게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녔는데 하여튼 요거는 뭐 그냥 토막상식 정도를 알아두시면 아마 요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 요게 한 번 더 이렇게 거쳐서 오는 시스템이라서 다른 데보다 기름값이 조금 더 비싼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얘네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얘네들 석유 사업이 가장 큽니다. 석유 사업이 55%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ENS 있잖아요. SK ENS. 그 ENS 관련돼서 ENS CRC라는 건데요. 그 사업부가 약 한 15% 돼요. 그리고 화학 사업이 한 15% 되고요. 왜 아직까지 안 나오지? SK온이 제일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쪽 관련된 사업이요. 실은 되게 클 것 같죠? 근데 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SK온, 그 SK에너지 때문에 그 2차전지 때문에 막 SK이노베이션 주가 올라갈 때도 방송에서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래요. 지금 이제 10%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1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이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말 나온 김에 보시면요. 이거 주봉으로 보셔도 나와요. 막 이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요. 막 이렇게 보세요. 매출 비중이 그거밖에 안 되는 애 때문에 회사가 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여기가 얼마였나요? 대략 이게 한 5만 원 됐나요? 예. 그럼 보세요. 5만 원짜리가 30만 원을 가면 여러분들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한 6배가 간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여러분들 뭐 왜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소승 거 웬만하면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이랬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데서 제가 그랬으면 뭐라는데 요 정도에서 왜 요걸 못 먹게 근데 요거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유튜브 우리 편하게 말하니까 그래 편하게 갑시다. 턱 까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알고 딱 팔고 나는 이거 다 피했어.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몇 사람이 될까? 아니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나올걸요? 하나 있을까? 2명 있을까? 나머지는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왜?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엔 그런 그룹 회사들 물린 사람들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거보다 더한 얘기 해봅시다. 금양 그래요, 금양. 무슨 아저씨 때문에 아주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금양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럼 금양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분들이 그랬을까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얇고 길게 가야지 오래 살고 그래야 뭐 기회도 있다. 제가 이런 말을 농담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그게 농담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주식에서 이제 거의 좀 있으면 30년 돼요. 30년 가까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속된 말로 업계에서 이 업에서만 30년 가까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잘되고 뭐 망하고 뭐 이런 놈들 수없이 봤어요. 또 잘된 놈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수없이 봤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걸 여러분들한테 압축하고 쉽게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 뭐 얇고 길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좀 젊은 친구들 좀 잘한 친구들 막 유튜브에서 막 날고 기는 것 같죠. 그런 친구들 수없이 무너지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날고 기는 친구들 많았어요. 젊은 친구들 옛날에도. 그럼 그걸 믿고 그냥 그것만 믿고 가다가요. 그러다가 망한 친구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존하셔야죠. 그래서 잘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석유 사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 석유 사업 같은 경우는요 되게 간단해요. 원유를 중동에서 갖고 들어와서요 그걸 울산이나 인천에 이런데 그 정유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정제를 해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이런 걸로 뽑고 아니면 또 나프타 등 화학 제품 원료 있죠. 그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줘요. 이게 석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제품, 석유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어떻게 파냐면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아까도 말했던 SK 엠무브 이런 데를 통해서 주요 거래처한테 팔거나 아니면 뭐 직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내수 쪽으로는 어떻게 주나 하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SK에너지 주유소나 충전소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석유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 석유 사업이다. 그냥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 및 윤활유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화학하고 윤활유는 말 그대로 화학 여러분들 아시죠? 정유에서 생각하는 그게 뭐야? 나프타 분해 시설이잖아요. 석유화학 할 때 배웠잖아, 나프타 분해. 그렇게 해서 부산물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이게 어렵게 말할게요. 이걸 계질 공정이라 그럽니다. 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잊어먹으시죠? 예, 누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게 실화인데요. 제가 계질 공정 이게 계질 공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예전에 얘기했는데 왜 뭐야? 계지랄 공정이요? 예? 전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개 뭐 이렇게 잘못 알아듣기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예, 계질 공정. 이 계질 공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스트림, 다운스트림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화학 제품을 이렇게 하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윤활유를 뽑는 산업. 이게 화학하고 윤활유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 뭔지 아시겠죠? SK온통에서 전기차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으로 그 하는 그 배터리 그게 그냥 배터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석유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석유 개발, 예, 요번에 대왕고래라는, 예, 아주, 예. 아니, 뭐, 이런 거, 뭐, 아니, 이제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왕고래로 아주 대표적인 삽질 사업했죠, 요번에. 예.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삽질돼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엉뚱한 짓 하는 걸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삽질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거 뭐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해서 안 돼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삽질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삽질도 했고, 바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원유나 천연가스 찾으려고 이렇게 삽질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유 그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작년이었지 23년 9월부터요. 얘네가 그 남중국해 있잖아요. 남중국해 거기 해상에서 위치한 그 얘네가 그 17-3강구라는 게 있어요. 그 3강구에서 얘네가 원유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17-3강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SK 이노베이션 자기네가 독자적인 기술로요. 탐사해가지고 원유를 발견하고 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걸 다 얘네가 독자적인 자기네 스스로 다 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남중국해 이 17-3강구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기존까지는 이렇게 혼자 독자 기술로 해서 뭐 탐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혼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처음 한 겁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개국에요. 그 13개 광구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석유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9개국에 13개 광구에 3개의 LNG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석유 환산 배럴로 따지면 약 대략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확인된 매장량이 작년까지 약 3억 배럴이에요. 왜 제가 석유 환산 배럴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몇 배럴이면 몇 배럴이지 왜 석유 환산 배럴이냐 이러냐. 원유 이거 처음에 여기를 뿜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원유도 있지만 가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석유 환산 배럴,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석유 환산 배럴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총 3억 석유 환산 배럴을 지금 확인 매장량이 그 정도 돼요. 이거 3억 배럴이면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그 ENS 작년에 합병한 SK ENS는요. 이건 얘네를 이렇게 합병해서 뭘 해냐면 LNG 업스트림부터요. LNG 다운스트림까지 이 밸류 체인을 한 거예요. 얘네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LNG에 대해서 완전히 밸류 체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 수소나 재생에너지, 이렇게 수소나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넓힌 거예요. SK ENS를 합병함으로써. 그래서 이 SK ENS 합병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K 이노베이션한테. 나름대로 이게 이 회사가 SK온의 어떤 어려움을 뚫어내기 위해서 했던 어떤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간단하게들 보시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닙니다. 이거 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제가 자회사 말했잖아요. 어때요? 자회사 되게 많죠. 진짜 모르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자회사 되게 많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어쨌거나 다 떠나서 이 회사의 그럼 주가 흐름의 핵심은 그럼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걔네 워낙 많이 차지하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 산업이 진짜로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죠. 얘네 6배 올린 게 뭐예요? SK온이죠. SK온이 하고 있는 이 배터리 사업.
이 배터리 사업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과연 매력이 생길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 이 석유화학 산업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시크리컬한 산업이라 그럽니다. 뭐냐면은 이 경기 순환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화학 산업들 항상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경기 순환 산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왜?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화학 경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주가가 좋다. 그리고 항상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업종은 항상 업종 전망을 할 때 연초에 무조건 흐림으로 얘기해요. 왜? 이 경기를 타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그래서 굉장히 시크리컬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제 마진이에요. 아시죠? 예, 이 산업은 정제 마진하고요. 또 뭐예요? 화학 제품 가격 변동. 화학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냐.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해요. 근데 이게 결국 정제 마진이나 화학 제품의 가격은요. 웃긴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정제 마진하고 화학 제품의 가격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실은 이걸 몰라도 이것만 보면 얘는 답이 나와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설명할 때 보면요. 막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꼬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 석유화학 이쪽이 특히나 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2010년에서 2011년도에는요. 혹시 그 당시에 주식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으면 맞아 이럴 거예요. 그 당시에 차화정이라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주식 빼면은 주식이 아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연예인 이름 같죠? 차화정. 이 차화정이라 그래서 그게 엄청났는데 그땐 왜 그랬냐면은요. 중국이 화학 제품 있죠? 이거를 자기네가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국이 그 당시엔 여러분들 아시죠?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어요. 10%대가 넘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막 성장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어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얘네가 경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 거를 막 쓰겠어? 안 쓰겠어? 자기네가 못 만들어내니까 쓰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정유가 날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야 이렇게 한국 거 계속 쓰면 안 되겠어. 우리가 좀 만들자 이러겠죠. 그래서 지네들이 만드는 거야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래서 요즘 석유화학 업종 얘기할 때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왜 그래? 중국이 이제 계속 낮은 가격으로 그 덤핑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너무너무 안 좋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회사하고 어떤 회사 두 회사가 싸웠잖아. 뭐예요? NCC 가지고 서로 구조조정 이거 하는데 돈 더 내라 서로 못 낸다 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달 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냅두면 안 되겠다. 진짜 석유화학 업종 다 우리나라 업체들. 근데 여기 이 석유화학 업종을 왜 국가에서 중요시하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인력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잘못되잖아요. 이 업종이. 그러면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산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공업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업도시라고. 그래서 뭐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소득액인가? 그런 것도 뭐 제일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울산이 여러분들 자동차 조선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화학도 석유화학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들이 무너지면 실업자 수 거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업계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 앞으로 계속 되면은 분명한 거는 최악은 면할 수 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 아까도 말했지만 SK온이하는 배터리 산업. 지금 어때요? 뭐 전기차 시장 지금 뭐 캐즘 이래가지고 어려운 거는 계속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때요? 중국 전기차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세계적인 업체들 아시죠? 예, CATL 세계 1위 업체. 그다음 또 어디예요? 예, BYD 요즘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죠. 안 그래도 저 오늘 이거 녹화하러 딱 오는데 아니나 우연이나 다를까? BYD 차가 내 앞을 딱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또 이렇게 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게 하늘에 계신가 이런 거 하면 하여튼 어쨌거나 BYD가 딱 보이는 거야 내 앞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요즘 아주 난리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거기 전력 수요 많이 필요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ESS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요즘 주가가 이런 거 덕으로 반짝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쪽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슬쩍 밝힌 것 같은데 트럼프가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계속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1년이 이미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3년 남았어요. 근데 보통 3년이 남았는데 보통 6개월 좀 더 남게 되면 레임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끼케야 2년 반이 채 안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이빨이 살 수 있는 거는 2년 반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넉 잡고 한 2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지지도가 30% 초반인가 그렇죠. 지금 지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미국의 물가 때문에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뭐 강하게 밀고 나가겠지만 어때요? 지금보다 점점 트럼프의 힘이 세질까요? 이제 트럼프는 3선을 못 해요. 미국의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에는 일기 때는 재선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왜 뭐 정치 제가 뭐 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식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정치나 이런 것도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진짜 자기 일생에서 마지막 2년 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힘들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부터는 그 힘을 좀 잃을 거라고 봐요. 뭐 저는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미국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면 공화당에 누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그쪽 비슷하게 계승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엄청 중도층이 실망한 사람이 약간만 틀면은 아시죠?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워낙 박빙이에요. 항상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일부만 돌아서 버려도 무조건 그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한테로 전 다음번에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뭐 좋아지냐.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얘네들 요번에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런데 2차 전지 부분, 배터리 부분 누가 이 얘기 지금 들으면 그럴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저번 분기보다 더 실적 안 좋은데? 예, 맞아요. 안 좋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요. 다시 한번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쌀 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 접근하는지 아세요? 시각을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무슨 시각이냐? 제가 그때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그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방송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틀어봅시다. 좋은 거 더 좋다고 얘기하지 나쁜 거 용기 내서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욕하나 하면 그런 방송들 여러분들이 자꾸 봐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냐? 큰 도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2차전지 그 석유화학 이노베이션 보여드렸잖아. 뭐야? 좋을 때 다 보세요. 더 좋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사과라도 하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넌 잘하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제 거 보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거 봐주십시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그런 거는 가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어요. 그럼 뭐 저는 미래를 갔다 왔나요? 전 뭐 여기를 지금 보고 그때 이거 빠지면 더 살아니까요. 그럼 저는 이걸 뭐 미래를 알았을까요? 나도 타임머신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충분히 싸서 나중에 많이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점점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서요. 그거만서도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굳이 무슨 뭐 전문가 방송이니 뭐 이상한 데 유튜브 가입해가지고 뭐 맨날 단타 치고 오늘의 종목 뭐 그런 거 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버는 거는 안 하시려고 그러고 어려운 쪽으로 안 되는 길로 자꾸 가십니까? 제가 지금 이노베이션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도 이걸 내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실적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주봉 슬쩍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주봉 보세요. 이노베이션 이제 더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노베이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다 나쁜 거 다 지금 그거 견뎌내면서 나오는 주가예요. 그럼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되겠냐? 그렇진 않겠죠. 왜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거보다 뭐 더 나빠져서 어떻게 잘못되진 않겠죠. 좀 더 뭐 쉽게 설명하면 아직 이평선 이거 주봉이거든요. 이평선 시간도 있고 있을 거예요. 모여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설명을 듣고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회를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뭐 이번 주에 어떤 종목입니다. 10개 쭉 불러주면 그 중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 좀 감히 말하자면 주식에 여러분들 이쪽에서 훨씬 더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좋은 거에 대한 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SK이노베이션 요번에 질문들 들어왔었는데 이런 걸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 송도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인천 송도를 오늘 이제 15일 오늘 토요일 날 1시부터 갑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와 살이 되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열심히 또 들고 가서 피와 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일단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1999년이었죠. 1999년에 설립된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 시작은요 1983년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엔진 사업으로 여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좀 이 굴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좀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두산그룹에 또 인수가 돼요. 두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요. 2018년에 그때 두산이 엄청나게 재정난 겪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동대문에 막 두산 그거 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가 팔렸어요. 어디로 팔렸냐면 사모펀드한테 팔렸어요. 그럼 사모펀드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요? 이거 결국 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팔았겠네요? 누구한테 팔았냐? 바로 23년이었죠. 23년에요. 한화한테 팝니다. 그래서 이게 한화 임팩트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작년에 한화 엔진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본사는 어디 있냐면 창원에 있어요. 창원. 이 선박 엔진이나 막 이런 회사들 보면요. 방산이나 이런 부품 회사들 보면 창원에 가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도 본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글로벌 선박 엔진 산업의 거의 탑 티어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기업입니다. 얘네가 왜냐하면 얘네가 엔진 설계부터 해서요. 생산, 판매, 그 우리가 AM이라고 하는데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프터마켓까지 전부 다 일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로 한화엔진이 그래서요. 선박엔진 이쪽에서는 한화엔진이 거의 탑티어, 글로벌적으로 탑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사업 부분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선박엔진이에요. 말 그대로 엔진하고요. SCR이라고 있습니다. SCR 사업. 이게 뭐냐면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환경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워낙은 그 정확하게는 이게 선택적인 뭐 촉매 환원 뭐 장치 사업 막 이런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 사업이 얘네 거의 매출의 90%예요. 90%.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AM 있죠. 애프터마켓. 이 AM하고 그 디젤 발전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 사업. 이게 합쳐서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그냥 이 선박 엔진하고 이 SCR 사업 이게 거의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엔진 사업부의 주요 사업은 얘네는요 저속 엔진을 주로 만듭니다. 이 저속 엔진이 뭐냐면 저속 엔진은 큰 배에 들어가요. 큰 배들이 막 되게 빠르진 못하잖아요. 그죠? 작은 배들은 막 정신없이 착착착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번 움직이려면 힘있게 쭉 하고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큰 배들,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유조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들의 그 선박용 추진 엔진이 저속 엔진이에요. 얘네가 바로 그거를 해요. 주요 고객사는 보면요. 얘네가 당연히 하나니까 어디겠어요? 하나오션이겠죠. 하나오션하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 이런 데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없죠? 현대 쪽, 그 HD 쪽은 별로 없습니다. 참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SCR, 이 환경 오염 방지 이 시설은 이게 친환경 탈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탈질 시스템으로요. 얘네들 선박 엔진 수주할 때요. 패키지로 같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묶은 거예요. 아니면 이 개별 수주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패키지로 묶습니다. 이 엔진을 하면서 이 SCR까지 같이 이걸 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제가 90%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AM 산업 아까 애프터마켓 사업은 뭐냐면요. 엔진 같은 데 들어가는데 부품 있잖아요. 나중에 부품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애프터마켓.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 사업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젤 발전 사업, 이 디젤 발전 사업은 뭐냐면 도서 지역이나 낙후된 이 전력 시설이 부족한 국가들 있잖아요. 이 친환경 디젤 발전 시설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거기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여러분들 정전되거나 그래서 발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요? 비상발전기가 필요하죠. 바로 그게 디젤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2014년도에요. 얘네가 전 세계 최초로요. 선박용 DF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박용 DF 이게 바로 하나엔진의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뭐냐면 DF가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죠? 듀얼이 이거 양 두 개잖아요. FUEL 퓨얼 연료잖아요. 이중 연료 엔진이라는 게 바로 DF 엔진입니다. 이걸 얘네가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이중 연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배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는 여러분 디젤 엔진인 거 아니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야? 배에 붙어 있으면 이 큰 게 추진하느냐고 돌잖아. 배 밑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 스크류. 비행기에서 날개에서 바람 빨아들여서 날아갈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비행기 앞에 있는 거. 이걸 프로펠러. 원리가 같아요, 실은. 그래서 항공기하고 이거하고 원리가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름도 거의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막 이렇게 이륙하기 직전에 왱 하고 막 올릴 때 보면 그 기름 냄새 쫙 하고 들어오는 거 느끼시죠? 그게 디젤 냄새예요. 근데 이게 환경을 되게 많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이중연료가 이 디젤에다가 플러스 친환경이 뭐예요? LNG. 이 두 가지 연료를 쓰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 듀얼 푸어예요. 이 두 가지 DF 엔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얘네가 이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얘네 이 선박 엔진 이 엔진 사업에서 매출에 이 DF 엔진이 거의 80에서 90%예요. 그래서 하나 엔진에선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하나 엔진이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회사가 안 돼요. DF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상시엔 어떻게 하냐면 이 디젤 엔진 이게 어때요? 이게 환경을 많이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뭐예요? 디젤 자동차 이제 못 쓰게 하잖아. 환경 파괴한다고. 똑같아. 평소에는 천연가스 LNG를 쓴다고. 그러다가 좀 뭐 힘이 필요하거나 좀 여체 유사시야. 그러면 디젤을 써. 근데 만약에 또 뭐 하다면 어떻게 이 두 개를 같이도 써. 그래서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엔진이에요. 좋으면서. 그래서 이 엔진이 굉장히 좋고 LNG를 쓰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굉장히 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IMO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조선주 요즘 많이들 유명하니까 국제회사기구라는 게 있어요. IMO. 여기에서 뭐예요? 그 온실가스 배출. 이거 굉장히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해운 분야에서 20에서 30%로 줄이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 몇 프로? 70에서 80%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어떻게 해요?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엔진 바꿔라 막 그런 난리 치는 거잖아요, 배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 감축에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엔진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요. 정말 좋아요. 그건 맞아요. 선박 엔진, 이 DF 엔진의 이걸 보면요. 얘네가 2022년에 이게 매출의 한 55% 정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매출의 몇 프로 차지하냐면요. 이 DF 엔진 전체로 아까도 얘기했죠. 80에서 90, 거의 90% 차지해요. 그럼 이게 금액으로 얼마냐면 이 DF 엔진의 매출이 22년에 이게 4,7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깜짝 놀라십니다. 1조 4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매출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주력 제품이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이냐, 하나 엔진이. 얘네가 3년치 일감을 지금 다 수주잔고를 채웠다 그러죠. 3년치 4조 원 정도 수주잔고를 완전히 확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종별로 보면요. LNG 선이 근데 얘네가 35%밖에 안 돼요. 컨테이너 선이 훨씬 큽니다. 컨테이너 선 쪽의 매출이 55%예요. 그리고 탱커가 한 10% 정도 이렇게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국가별로 따지면요. 얘네들 어디가 제일 많이 얘네들 매출 올리냐면 중국이 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해요. 참 재밌죠. 중국이 조선 많이 쫓아온다 그러는데 중국의 매출이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요즘 그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마켓 쉐어 따졌을 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넘어섰고 조선이 있잖아요.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초격차 더 이상 싼 거 가지고 승부가 안 되고 기술로 계속 가서 초미세 격차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DF 엔진 이게 엄청난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국이 절반 차지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이 엔진이 안 돼요, 우리한테.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바로 이게 초미세 격차 뭐 그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중국이 DF 엔진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방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한화 엔진이 제가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랬던 이유가 이거예요. DF 엔진이. 이게 보면 회사를 먹여 살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초미세 격차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품들 아시죠? 명품들. 좋은 걸 빨리 만든다 그래도 짝퉁은 바로 나온다. 그러면 짝퉁 나오면 가만히 있어요? 안 되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계속 그 격차를 만들어 유지를 해야지. 왜냐? 어떤 걸 만들어도 짝퉁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빨리 이 짝퉁을 없애? 그래서 자기네가 편하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걔네들이 미세하게 쫓아오지 못하는 그 격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요 선정들이 보면 요즘 뭐 탱커나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지금 수주가 많이 줄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해서 거의 뭐 80%가 줄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주긴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다시 늘면은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타격을 좀 입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선박은요. 여러분들 발주하고 그다음 수주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보통 3년을 잡아요. 3년. 그런데 엔진은 여러분들 수주해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출하해 주는 것까지 배는 3년이잖아요. 엔진은 얼마인지 아세요? 반이에요. 딱 반. 2분의 1. 36개월에 2분의 1은 몇 개요? 18개월. 엔진은요.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는 여러분들 뭐 이거 배울 거예요. 헤비테일 방식 이런 거 아시죠? 맨 처음에 주문했을 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주고 마지막에 인도 다 한 다음에 제일 많이 주고 그걸 헤비테일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는 이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진행률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요. 18개월 뒤에 다 수주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18개월 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조선 가격이 보면요. 요즘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었던 거 아시죠? 배값이 올라가면 엔진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년 동안 그걸 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요번에 얘네들 3분기 실적이 조금 흔들렸어요. 왜 그랬을까? 2분기에 그때 35대를 얘네가 넘겨줬는데 3분기엔 31대를 넘겨준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이런데 왜 그러냐면 왜 2분기가 35대였냐면 1분기에 얘네가 이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5대예요. 근데 만약에 이연이 안 됐으면 제가 봤을 때 3분기가 2분기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얘네가 특히나 올해 2월에 얘네가 800억 추가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설비 투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들이 무슨 엔진 한다 그랬어요? 저속 엔진 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무슨 엔진까지 이제 하겠다고 그 800억을 설비 투자했냐면요. 저속보다 조금 빠른 게 뭐예요? 중속이죠. 얘네들이 중속 엔진을 이제 생산해내겠다 다시. 얘네가 예전에 중속 엔진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다 안 했는데 이제 다시 이게 좀 시장이 좋아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속 엔진을 하겠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지금 이제 시설 투자했으니까 얘네가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 내년 9월부터 나와요. 그럼 이것도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얘네들 워낙 이게 좋아서 그때 되면 이제 얘네 매출에 분명히 도움이 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기수주 잔고라 그러거든요. 이거 3년에 4조. 이게 기수주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 2027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한 1, 2년 이상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부터 움직입니다. 뭐 22년부터도 움직였는데 그 요거는 조금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움직였다고 잡으면 얘네가 이렇게 잡아도 얘네가 이게 몇 배냐면요. 11배예요. 근데 주식이 여러분들 좋다 그래서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누가 그래? 예를 들어서 요럴 때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 조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이 올해 상승이 좋았는데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건 거의 순전하게 거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도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몰랐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그 선거 날 적진까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하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수월하게 이겼다 이랬지. 뭐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작년에 그 선거 직전에 우리나라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치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들 보세요. 해리슨이 무조건 지고 트럼프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진짜 박빙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될 거니까 이게 올라갈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올라는 갔지만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상승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는 오른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11배까지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 기수주 장군이 이런 것들 다 땡겼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계속 더 오른다고 버티는 게 과연 능사일까? 우리가 셋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셋복까지 터지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올라가기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서 안 좋은 거. 참 웃긴데 주식에서 안 좋아서 좋은 거라고 표현도 하는데 좋아서 이제 안 좋은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좋아서 안 좋은 걸로 점점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 송도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파인 엠텍입니다. 또 열심히 해드려야겠죠.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회사는 2022년도에 파인 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이 워낙 파인 테크닉스가 모 회사인데요. 이 파인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1992년에 설립됐었어요. 얘네가 워낙 파인 DNC라는 걸로요. 삼성전자 쪽으로 얘네가 LCD 협력사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가 그 IT 모바일 부품 이거를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이쪽으로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뭐냐면요. 그냥 좀 어렵게 말해서 무슨 뭐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폴더블 맥라이트 모듈이라 그래요. 제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게 맥라이트 모듈이 이 부르는 명칭이 좀씩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건지 쉽게 말할게요. 내장 힌지라는 거예요. 내장 힌지. 그리고 폴더블 외장 힌지. 그리고 2차 전지용 엔드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장인지, 이 백플레이트가 얘네 매출의 거의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내장인지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매출 비중을 봐도요, 폴더블 쪽이요, 거의 다예요. 한 80%고, 2차 전지 그 플레이트 있잖아요. 엔드 플레이트라고 말한 거 좀 전에.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회사다.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이요. 뭐가 있냐면 외장 힌지하고 내장 힌지가 있어요. 외장 힌지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힌지 그러잖아요. 그 힌지. 그 KH바텍이 워낙 힌지로 유명하잖아요. 그 힌지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힌지는 이게 외장 힌지입니다. 실제로 접히고 이거 하는 이 모션 기능을 담당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외장 힌지예요. 그리고 내장 힌지는 뭐냐면요. OLED 패널 있잖아요. 그 OLED 패널의 안에 들어가서요. 이 내부에서 지지해주고 패널을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힘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접힌 이 부분에서 발열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충격 같은 것도 좀 피할 수 있게 이런 걸 해주는 게 내장 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핸드폰에서 접히는 걸 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힌지 역할을 하는 건 외장 힌지입니다. 내장 힌지, 외장 힌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개인 중에 99%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딱 한번 들어놓으시면 어쩌면 여러분들 방송하는 분들보다 웬만한 분들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내장인지 외장인지 이렇게 폴더부폰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플레이트 이게 내장인지인데 이름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건 그냥 혹시라도 주식하시다가 어디 가서 뭐 글을 읽다 이런데 이 백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 틀리거든요. 내장인지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백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 내장인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외장인지는 다른 거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파이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가 그 애칭 가공하고 복합 시트 합질 아미 기술 이런 걸로 개발해 가지고요. 얘네들이 거의 백플레이트 이 내장인지를요. 거의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내장인지 이거가 어느 정도를 만들어내냐면요. 연간 한 4,2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한 6천만 개.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8,400만 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거 확대만 해서 뭐 할 거냐? 아이 그냥 누가 그냥 확대해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확대를 하죠.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내장인지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가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이었죠. 갤럭시 Z 플립 6 있죠. 접는 거 Z 플립 6. 거기에서 처음으로 거의 독점적인 게 깨집니다. 바로 중국의 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걔네가 30에서 40%까지 지금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그 Z 플립 7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이 환리의 마켓 쉐어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이 마켓 쉐어를 뺏어간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로도 나타나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힌지 말할 때 이 힌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게 외장 힌지라 그랬잖아요. 외장 힌지에서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KH바텍이었죠. 왜 KH바텍을 이거 외장 힌지를 하냐면요. 이 KH바텍이 거의 5년간 독점을 합니다. 이 외장 힌지를. 거의 뭐 KH바텍 말고는 회사가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얘네가 환리한테 뺏겼죠. 내장 힌지를 좀. 얘네가 또 외장 힌지를 치고 들어갔어요.
파이넴텍이. 그래서 지금은 파이넴텍이 뭐 S넷,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중계 환리더 얘네가 또 외장인지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들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KH바텍 주가 보면요. 거기에 나와요. 얘네가 2019년도에 폴더블 폰을 내놓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잘 보시면요. 2019년부터 올라요. 주봉. 이게 주봉이거든요. 보세요. 2, 3년간 오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폴더블 폰이 좀 고비를 맞아요. 그러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래서 KH바텍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실은 KH바텍이 왜 올라가고 왜 힘을 못 쓰느냐를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요걸 차트로 가서 찾아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회사를 사버리게 되죠. 올라갈 가능성이 적은 회사를 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 하시는 분들한테 차트라는 거는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차트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네요. 그런데 그 차트를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의 다 10중 8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트로만 주식하려고 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머리 안 쓰니까. 그래서 웬만한 데 들어가면 거의 다 경제방송들 뭐예요? 차트로 설명들 하고 있죠. 종목 설명. 왜 그럴까? 그분들도 차트로 설명하는 게 편하거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준비 안 해도 되고. 솔직한 거예요. 이게. 예, 솔직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차트로 하라 그러잖아요. 주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트로만 계속 떠들면 돼요. 근데 수사반장 뭐 그 전에 뭐 제가 방송하던 그 많은 그것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 차트 설명 별로 안 하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걸 항상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엔드플레이트라는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엔드플레이트. 이 엔드플레이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엔드플레이트가 뭐냐면요. 배터리 모듈 양 끝판에 보면요. 끝판에 들어가는 플레이트, 평평한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플레이트예요. 그 금속, 이 평평한 금속, 요걸 엔드플레이트라 그러는데 요게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지만 재작년이었죠. 2003년 하반기부터 이 엔드플레이트를 ESS 쪽으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올해 초였죠. 올해 3월이었나요? 그때 북미 지역에 얘네가 대규모 ESS 엔드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특히 LG에너지 있잖아요. LG에너지 쪽에 그 북미항 ESS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에 엔드플레이트 신규 수주를 얘네가 합니다. 그래서 이 엔드플레이트 쪽이 얘네가 점점 치고 나가고 있어요. 파이넴텍 차트로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보면은 얘네가 독점하던 거 뺏겼잖아. 내장인지. 그죠? 그리고 외장인지를 물론 들어간다 하지만 외장인지는 뭐 완전히 여기보다 더 피터지고 있어. 그런데 주가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쭉 하고 올라요.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년 하반기에 어디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 폰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근데 얘네가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얘네가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주가가 갑자기 푹 하고 이렇게 솟은 거야. 이게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애플이 사실상 이 폴더블 폰의 공급망을 다 선정했다 그러죠. 근데 얘네가 어디한테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받을 거냐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받기로 계획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요. 연간 스마트폰을 몇 대 정도 파는지 알아요? 대략? 1년에 한 2억 대 정도 팔아요. 근데 그 중에 폴더블 폰이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800에서 10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2억 대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 애플이 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장 점유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애플도 한 2억 대 정도라고 잡을게요. 심플하게 2억 대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삼성은 2억 대에서요. 저가 모델도 있는 거 아시죠? 뭐 인도나 이런 데 저가 모델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애플은 저가 모델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스마트폰 단가가 삼성보다 더 높아요. 쉽게 말하면 2억대인데. 그래서 전체 매출로 따지면 얘네가 막 더 앞서는 게 막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네들은 특히나 2억대에서도 충성도가 더럽게 높은 거 아시죠? 애플 충성도. 아이폰. 그런데 얘네들은 주로 고가 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잡아도 얘네는 지금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냐면요. 얘는 800에서 1000만 대잖아요. 첫 해 얘네는 1000만에서 20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아이폰이 폴더블이 나오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파이넴텍의 이 내장 힌지 단가가요. 3에서 5만 원이에요. 그럼 얘네가 마켓 쉐어를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어바우트에서 70%만 한다 그래도 얘네 매출이 대략 얼마가 잡히냐면 2,000억에서 3,500억 매출이 잡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켓 쉐어가 조금 감소한다 그래도요. 시간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애플이나 얘네들 판매 대수는 늘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2천만 대까지는
증가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2천만 대. 그럼 2천만 대까지만 된다 그래도 얘네는 연간 2천억에서 3천억의 안정적인 매출을 깔게 돼요. 그러면 얘네가 아까 초기 마진율이 몇 프로냐면 얘네 초기 마진율이 대략 한 10%라고 잡거든요. 그럼 2천억에서 3천억이면 10%면 얼마예요? 200에서 300억의 영업이익이 그냥 계속 찍힌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얘네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실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ESS 엔드플레이트나 그렇고 뭐 애플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굉장히 희망적이 커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매출로 확실하게 찍히기 전까지는 너무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걸 계속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 주가 보면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은 이게 너무 꿈에만 부풀어서 주가를 올린 거야. 좀 전에 말했듯이 얘네들은 경쟁이 심한 분야란 말이야. 환린이 막 이런 애들이 막 이게 만만치 않아. 그러기 때문에 진짜 그 매출을 잘 뽑으면은 이게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매출이 실제로 찍히는 게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내년 하반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조정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돼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지켜보셔야 돼요. 왜? 내년 하반기니까 애플의 폴더블은. 그죠? 그럼 진짜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점점 구체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정받고 이제 어떻게 좀 나중에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먼저 낚시밥 딱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하듯이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사반영 열심히 보시면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재미를 조금씩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느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도 벌써 저는 댓글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독자 늘린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벌써 이제 3만이 1년 만에 3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덕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까운 것도 있어요. 댓글 열었으면 이건 기본이 20만 이상인데 좀 아깝긴 한데요. 제가 유리 멘탈이라서 그럼 또 멘탈 무너져서 방송 개판됐을 거예요. 그래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항상 이런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얻는 게 생깁니다.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